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하고 상호작용에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개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 구성 요소가 다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 자체를 개 또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행성, 그 다음에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그리고 다시 또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요. 중력으로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돌고 있는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도 물론 태양의 중력장 안에 들어있고 또 지구 중력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땅, 물, 공기, 생명체 등 이 서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 안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유일하게 생물계가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지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바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구 내부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구 내부권, 그 다음에 저 바깥쪽은 지구 외부권인 외권, 저쪽은 이제 우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직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직권은 지구의 표면과, 그러니까 지표죠, 지표. 지각과 지구 내부 멘틀 핵을 포함하는 영역을 바로 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성분은 지각과 멘틀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산소하고 규소가 서로 결합한 SiO4 2-의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핵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층상구조, 그죠? 성층구조라고 하는 층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언제부터예요? 바로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마그마의 바다 상태, 그렇죠? 이때 밀도 차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져서 핵과 멘틀과 지각이라고 하는 층상구조를 현재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층 구조가 층상 구조예요. 층을 나눴다라는 소리인데,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지각 멘틀로 묶고, 그 다음에는 외핵 내핵으로 묶을 수 있는 거는 구성 성분으로,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내핵, 그리고 외핵,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자, 보면은 이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면은, 깊어질수록 뭐가 커지냐면은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증가를 해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이 세 가지의 물리량이 증가를 해주게 돼요. 자, 일단 지각은요, 자, 지구 겉부분,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일단 전체 두께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는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게 돼요. 그래서 이 멘틀하고 경계 부위도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두께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는 두껍지만 밀도 자체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대륙 지각보다는 더 커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해양 지각은 보통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데, 이 암석의 구성 성분이
현무암질은 무거운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 보니까 화강암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밀도는 해양지각이 현무암질의 암석이 화강암질의 암석보다는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판구조론에서 다시 한번 써먹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밀도가 어떻게 돼요? 저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 자체가 커지니까 멘틀도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주로 감람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멘틀도 일단은 고체고요. 고체 상태이기는 한데 특정 구간에서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이 다 고체도 아니고 모든 구간이 다 액체도 아니에요.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특정 깊이에서 조건이 맞으면 여기에 멘틀이 용융된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나와요. 멘틀이 용융된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용융된 상태에서만 뭐가 일어납니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돼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바로 열대류예요. 열대류. 그러니까 밀도 차이에서 아래 부분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올라오고 차가워진 멘틀은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 열대류에 의해서 위에 떠있는 같이 지각, 그러니까 판까지 같이 움직이는 판 구조론을 구성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뭐다? 이 멘틀의 대류에 해당이 됩니다. 직권에서 제일 큰 부피를 차지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멘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덮고 있는 양보다는 멘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핵하고 내핵은 둘 다 철하고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철하고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에 생겼었을 때 미행성체들이 와서 충돌할 때 보통 철질이나 니켈질을 갖고 있는 미행성들이 와서 충돌하면서 지구를 구성을 해서 철과 니켈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철하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강자성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강자성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가 자기장을 띠고 있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에도 잘 붙고 한번 자석처럼 자화가 돼버리면은 오랫도록 그 자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강자성체이고 얘가 외핵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철과 니켈이 이 안에서 대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외핵에 있는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에요. 저 자기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주에서 해로운 방사선도 날아오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전리된 하전 입자인 태양풍이라는 것도 날아오는데 이 자기장이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요? 다 튕겨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이고 특히나 요새 그 화성 이주 계획, 그죠? 뭐 아직 허황된 것 같기는 하지만 화성이 다음에 생명체,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가 만약에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성인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장이 없어요. 그럼 자기장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나 이 우주 방사선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기나 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더 이전에 이 화성이 자기장을 가지게 해주는 게 화성 테라포밍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자기장이 없어가지고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핵은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얘는 대신에 고체 상태입니다. 온도하고 압력이 가장 높아요. 왜? 전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내핵이 가장 밀도가 더 크게 온도도 높고 밀도도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권은
생명체에게 뭐를요? 예, 생명체들, 예, 직권을 토대로 해서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많죠. 서식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뭐 유기물, 유기양분, 무기양분 다 예,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식물한테 무기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죠. 물론 수분도 공급을 해주지만 지표면의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그쵸? 그러니까 북반구 해수 대순환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던 바닷물이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대기의 대순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가스 안에는 이산화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물론 제일 많은 성분은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 그러니까 이 화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출하면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빵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성층권을 덮어버리면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해서요. 지구 기온을 낮출 수 있어요. 쌍방 좀 다른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권, 기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얘도 기권에 영향을 주는 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포의 풍화, 침식, 해저화산 활동 등으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으로 해서 지표의 물질을 하천으로 용해시키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해저 화산 활동으로 통해서 화산가스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황 성분이나 아니면은 염소 성분의 일부가 수권에 들어가서 염류,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인 염분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공급처의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직권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1000km 정도의 공기층, 우리가 보통 여기를 대기권,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대기의 99%가 30km 이내에 분포를 해요. 그 이유는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기도 어차피 공기층도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멀어지면은 중력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를 잡아 끌 수 있는 힘이 약해지니까 위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이 100km 정도 넘어가면은 이거 기준이 보통 100km인데 이 위쪽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우주권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100km까지 고도 이상으로 가면 우주를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공기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균일 혼합물이라 여러 가지 대기 성분들이 이 안에 섞여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대략 한 4대 1 정도로 들어있고, 소량의 이산화탄소, 뭐 아르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균일 혼합물이라 대기의 양이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지만 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성분 비는 어떻다?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다 했지만 성층 구조, 즉 얘네도 층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면은 일단 지구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하고 자외선이 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흡수를 했다가 지구도 어떻게 됩니까? 지표에서 뭘 방출을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예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표에서 멀어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다 성층권에서 다시 높아졌다가 중간권에서 다시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이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즉 대륙권에서도 보면은 높이에 따라 기온이 점점 하강하고, 중간권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대륙권하고 중간권에서 높이가 하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즉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대륙권에는 대부분의 대기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뭐가 존재를 해요? 충분한 수증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씨 변화인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온도 분포를 보이는 중간권도 대류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밀도 차에 의해서 액체나 기체가 순환하게 되는, 열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층부가 고온이고 상층부가 저온이 돼버리면 뜨거워진 가열된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위로 상승을 하고,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부피가 줄어들어서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하강을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대류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뭐가 되냐면 불안정한 대기층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야 안정한 건데 대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정한 층에 해당이 되고, 중간권, 대륙권 둘 다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대류 현상하고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간권은 대류 운동을 활발하지만 기상현상 자체는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대기도 희박해서 수증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름이 만들어질 수증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성우 별똥별이 보이죠? 일단 전체 대기층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보이는 게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인 중간 권계면 부분에서 온도가 제일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100km 이내까지는 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성우가 나타나는 거는 운석이 들어오다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타서 열이 발생을 해서 빛을 내는 게 바로 이제 유성우에 해당이 되는데, 중간권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요, 높이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층권에는 이렇게 오존, O3인 오존의 농도가 높은 층이 존재를 해요. 여기를 우리가 보통 오존층이다 라고 불러주는데, 이 오존층에서 뭐를 흡수합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고도가 높아지더라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층부가 고온이고 하층부는 저온이 되다 보니까 이 경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대륙권을 기준으로 해서 기온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기온이 역전층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상층부가 고온이고 하층부가 저온이게 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공기의 흐름이 없는 매우 안정한 층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성층권까지 어떤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확산이 잘 되지를 않겠죠. 저 안에서 공기가 흐름이 없이 멈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은 생명체한테 그렇게 그닥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자외선은 쬐야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사람이 합성이 되기는 하지만 너무 강하면은 얘네들이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지상 생물이 안전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오존층이 생기면서부터 수상생물만 있었다가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존층이 언제 생겼냐면은 고생대 중기쯤에 오존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오존은 O3잖아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냐면 결국에는 산소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산소가 생성이 된, 즉 과합성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가 생성이 돼서 오존층이 생성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바다에 있던, 물에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존층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위가 이제 열권이죠. 열권은 우주권, 외권하고 제일 가깝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면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죠? 왜요? 비열이 작단 말이에요. 열을 가둬놓을 수 있는 기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 하전입자와 저기에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하전입자들이 떠 있어요. 전자라든가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모여있는 전리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양풍의 하전입자하고 충돌해서 주로 극지방 부분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권은 일단 온실기체, 그러니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온실기체들은 주로 뭘 흡수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가 일교차가 너무 크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야 온도차가 크지 않아야 밤낮으로 막 달처럼 대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100도 이상 나버리게 되면 생물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생물권이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일단의 보온 역할을 해주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서, 즉 운석이나 원래 중생대 공룡이 멸망한 이유도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이 멕시코 있는 그 근처 앞바다에 보면 그 떨어진 흔적이 있는데 충돌을 해가지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공룡이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찰로 타게 해줘서 지구 내부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상의 육상 생물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기권의 역할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권. 수권은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물을 수권이라고 해요. 지표면의 한 70% 정도를 수권이 덮고 있는데, 보통은 해수죠. 해수. 바다가 덮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분포는 수권은 대부분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해수, 바닷물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육수. 육수는 보통 담수예요. 담수 또는 민물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차지해 줍니다. 육수는 대부분 제일 많은 성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빙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아주 소량의 강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빙하가 제일 많지만 빙하는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하천수나 호수 등은 실제로는 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수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권도 이 바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성층구조의 이 층을 가지게 되는데,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를 해요. 점점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빛이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 투과율이 다르긴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줄어드니까 수온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표층의 수온, 가장 윗부분에 있는 수온은 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위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표층 수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그림은 중위도 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이 쭉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수온이 일정한 심해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온이 일정한 심해층의 온도는 대략 몇 도쯤 되냐면 4도씨쯤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가 돼요. 가장 무거운 물은 온도가 같은 질량이었을 때 4도씨의 물이라서 4도씨 정도가 가장 밀도가 큰 물이기 때문에 심해층도 보통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온도가 낮을 수 있겠지만 4도씨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깊은 물과 표층수가 잘 섞여요.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전체에서 부는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위도 30도 부근에 중위도 해역에서 바람이 가장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고압대라고 하는 해역에 해당이 돼서요. 바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수온은 저위도, 적도 부근으로 가면은 표층 수온은 더 높지만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혼합층이 약해. 대신에 수온 약층은 좀 더 일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신에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표층 수온은 높고 수온 그 혼합층의 두께가 얕으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적도 부근에 저위도 해역. 대신에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얕은 데서 더 잘 발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지금처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 수온 약층이에요. 근데 수온 약층도 보면 상층부가 고수온이고 하층부가 저수온이라서 위에가 온도가 높고 아래가 낮으니까 여기도 무슨 층에 해당이 됩니까? 안정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 수온이 깊어지면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은 해수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줄어들니까 밀도가 증가해서 여기도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심층수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막고 위에 있는 표층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아버리는 이런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 이동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층수가 표층으로 못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면 전체 해수의 심층순환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심층수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4도씨 정도로 매우 낮고요. 1년 내내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도 없고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저 심층수, 심해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산소 함량도 조금 높고 이 안에 무기염류 등도 좀 많아가지고 심층수가 이렇게
표층수로 올라오면서 이제 심층에 있던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해요. 대신에 이제 극지방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표층수하고 심층수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합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층상구조 발달을 안 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수의 성층 구조가 고위도 극지방 해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게 혼합층이 잘 발달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권은 일단 해주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물이 아주 양이 많기도 하지만 이 물 자체가 비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비열의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를 사용을 해주는데 1g당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비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결국에는 많은 열을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열 함량을 많이 가져서 온도가 잘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간 온도가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을 하기도 하고 비열이 크니까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 자체가 어떤 물질들을 잘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체를 많이 용해시켜주는 이런 역할들도 해줍니다.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에, 그러니까 물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해서 비가 내리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해수의 순환은 해류가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구의 전체 에너지 평형에 기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균형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 남는 잉여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게 공급하고,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담수 안에도 뭐가 녹아있어요? 산소가 녹아있어요. 이 녹아있는 산소는 수중생물의 호흡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녹아있어요. 지구에서 이산화탄소의 큰 저장고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조류나 해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수중생물이 살아가는 물고기라던가 뭐 갑각류 이런 것들의 어패류의 서식지의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수권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수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게 되게 지구 입장에서 본다라면 큰 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을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생명체는요, 지권에도 살고 수권에도 살고 기권에 뭐 날아다니는 새나 곤충들도 있으니까 걸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온도, 그리고 특히나 이 생명 가능 지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액체 상태에 이 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체를 탐사할 때 여기 어떤 행성을 탐사할 때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가장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 물이 있느냐, 특히나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 화성에도 보면은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걸 보고서 생명체가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탐사선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왜 그러냐면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준 이유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광합성이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죠. 특히나 이산화탄소는 원시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단히 양이 많이 줄었고요. 산소의 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산소의 양으로 인해서 결국엔 뭐도 생기게 된 거예요? 오존층도 생기게 된 거예요. 직권의 지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풍화 침식 작용에 생물들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뭐 식물들의 뿌리가 돌을 쪼갠다든지 토양을 잘 움켜쥐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직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권은 지상 1000km 이상의 바깥의 우주 영역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권에서 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전체 지구가 필요한 에너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거의 99% 정도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구가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 이 네 개의 권역과 외권 여기는 지구 외부고 여기는 지구 내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권하고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지구 내부 사이에 뭐는 서로 이동이 가능하냐면 에너지는 서로 이동이 가능한데 물질은 외권하고 지구 사이에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쏴서 보내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또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운석 정도, 소행성, 뭐 운석이나 유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물질 교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교환은 있으나 에너지 교환은 가능하나 물질 교환이 없는 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가 고립계라고 불러줘요. 에너지도 이동하고 물질도 이동하면은 그거는 열린 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권역들은 서로 에너지도 이동을 하고 물질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얘네들은 열린 계에 해당이 되는데 외권하고는 물질 교환은 거의 없고 에너지 교환만 있기 때문에 고립계다. 참고로 물질 교환도 없고 에너지 교환도 아예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닫힌 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권은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지구 자기장이 아까도 장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태양풍,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 그리고 우주선이 이게요 그 비행 접시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이에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X선, 감마선 같은 우주 방사선을 차단을 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뭐다? 자기장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 자기장도 세고 태양 자기장도 굉장히 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기장을 갖고 있는 행성이나 항성들이 많아요. 항성들은 대부분 있고 행성들도 목성 같은 경우는 방사선도 굉장히 세고요. 자기장도 셉니다. 토성도 자기장이 세고 근데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영향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중심에 생물권이 있고 자, 위쪽이 기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권, 네. 여기가 수권, 네,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즉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은 교환하고 에너지는 이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떤 작용이 어떤 요소끼리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 건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원에서는.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이 동시에 한꺼번에 작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작용은 잘 적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심의 생물권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냐? 기권이네. 기권, 직권, 수권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나 보면은 일단은 기권하고 직권 사이에서는요.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으로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돼서 온실효과나 또는 태양복사에너지 차단으로 기권의 온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직권하고 수권이죠.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인 쓰나미가 발생을 한다던가, 또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해안절벽, 해식동굴이 만들어지는 작용. 그 다음에 기권, 수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날씨 변화는 수권하고 기권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해수면 위의 바람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해수면 위의 바람은 지구 전체 대기 대순환이죠. 그러니까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불어주는 이 바람에 의해 표층 해류가 발생을 하고, 이 표층 해류는 결국에는 지구에 열을 이동시키죠. 열대 해역에서 두꺼운 정난운이 만들어져서 바로 태풍이 발생을 하고, 이 태풍도 저희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태풍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건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해서 대기의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 성분의 변화를 통해서 오존층을 만들어내서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게도 해준 게 바로 뭐다? 이 생물권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권하고 직권은 식물 뿌리가 자라면서 주변 암석을 풍화를 시키기도 하고, 토양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서식지하고 영양분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F, 생물권하고 수권은 바다에서 조류는 플랑크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적조는 보통 이제 붉은색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는 게 적조고, 여러분들 민물 같은 경우에는 녹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는 거를 녹조라고 얘기를 해줘요.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을 받는다. 이건 뭐 기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무기 염료들도 많이 녹아 있고, 탄산염 또는 탄산수소염 이런 것들도 녹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은, 외권하고 기권 사이는 즉 태양풍 입자 계속 나오죠. 태양에서 엄청나게 많이 뿜어져 나오는 대전 입자를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공의 대기 입자, 이 대기에 있는 전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고,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와서 대기 입자하고 마찰해서 별똥별, 유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권하고 직권은 외핵에서 대류 운동으로 외권 영역에서 지구 자기장,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지구 자기장이 다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외권하고 생물권은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되는, 그렇죠, 근본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게 꼭 근데 식물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하고, 동물들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작용을 보고 이 상호작용들이 어떤 권역과 어떤 권역 사이에서 작용을 했느냐를 잘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이 단원에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어떤 상호작용을 보고서 어떤 권역과 어떤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 그러니까 생명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원리, 직권은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가 되면서 수륙 분포가 다양하게 바뀌게 됐고요. 수륙 분포가 다양해졌고, 기후 및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영역대가 넓어졌으니까, 몰려 있으면 거의 기후대가 비슷한데 위도가 넓어져 버리니까 분포하는 지표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 다양성의 주요 하나 중에 하나예요. 서식지가 다양하면 다양한 종이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기권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비를 내리는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에다 물을 공급하고, 자, 대기의 대순환은 지구 에너지의 평형에 기대합니다. 수권도 마찬가지로 해수의 순환이 지구 에너지의 평형에 기여를 해주게 되죠. 가장 밀접한 관계가 기권 수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권은 아까도 열 저장고라고 했잖아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과합성에 의해 대기로 공급되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당연히 지구상에 없었겠죠. 왜? 산소가 없으니까. 대신에 과합성 세균에 의해서 산소 양이 충분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과합성으로 배출된 산소 양이 증가해서, 선생님이 아까 언제? 고생대 중기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 외권은 지구 시스템 근본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외권은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하고 우주선을 막아준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지구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그닥 좋진 않겠죠. 항상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온갖 오염물질과 안 좋은 거를 살아가면서 다 배출을 하다 보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특히나 이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지구온난화, 이건 굉장히 제일 큰 문제죠. 기권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양적 기여도가 제일 커요. 물론 이거 말고도 수증기하고 메테인도 대표적인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온실기체라고 하는 거는 뭘 흡수하는 거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서 열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수권에서 해수온이 상승을 하는 게 제일 커요. 이 해수온이 상승을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해수온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남극 빙하, 북극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빙하가 감소해서 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열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해수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해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육지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 또한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를 하게 돼요. CO2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많이 녹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탄산 이름이 산이니까 당연히 산성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나눠지면서 다량의 수소이온이 바로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해양이 산성화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산성화된 토양에 산호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또는 갑각류의 껍질 같은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는데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권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에 CO2의 농도 증가로 인해 풍화작용이 훨씬 더 활발해져요. 바람도 더 강하게 불고 비도 더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더 커지고 폭염도 내리고 한파도 오가다 보니까 풍화가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이 기후가 변하죠.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은 이미 온대가 아니라 아열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과 산지가 주로 경북 지역이었었거든요. 대구, 청송 뭐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여기가 너무 따뜻해져 버리니까 사과가 안 나요. 오히려 이제 사과가 나는 지역이 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강원도 지역으로. 양구 사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귤이라고 하면은 다 제주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요새 남해안 지역에서도 귤이 되게 많이 재배가 돼요. 실제로 뭐 목포나 좀 해남이나 아니면 저쪽 남해안 뭐 기장 이쪽에서도 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아열대화 돼서 아마 제주도에서 이제 애플망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좀 더 있으면 아마 파인애플도 자랄지도 몰라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을 수 없던 게 자라오기도 하지만
계속 먹었던 게 더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 씨가 말랐어요. 저 북쪽의 러시아 쪽 아니면은 대게나 찬바다에서 잡히는 명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잡히지를 않아요. 자, 그다음에 열대 밀림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 인간 활동으로 벌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작지나 아니 거주지를 만들려고 숲이 파괴가 되고 과잉 경작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표의 반사율이 변해요. 물론 지표 반사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빙하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일정 부분 반사해서 너무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오게 해주는데 숲이 많아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많이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들이나 녹색 식물들은 주로 적색광, 청색광으로 흡수하고 녹색광 같은 경우는 다 반사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막화 면적이 넓어지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얘도 반사율에 영향을 주고 생물 서식지도 파괴가 되고 황사 발생 빈도도 늘어나죠. 그렇죠? 황사도 황사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죠.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의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지. 자, 빙하는 어디예요? 수권이죠. 빙하는 수권. 그 다음에 멘틀은 직권. 어디였냐? 직권. 오존층은 기권. 태양풍은 외권, 미생물은 생물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XOOX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하고 4번이 X인데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아니라 뭐예요? 상태와 성분에 따라서 네 가지의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외핵하고 내핵하고 상태가 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 일교차가 제일 큰 층은 바로 열권이죠. 열권에 해당이 되고 열권이 대기가 가장 희박하기 때문에 바로 일교차가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자, 맨 위가 혼합층, 그 다음이 수온 약층, 그 다음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심해층 이렇게 되고 가장 안정한 층은 바로 수온 약층이죠. 니은이죠. 수온 약층은 상층부가 고수온이고 하층부가 저수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귿의 심해층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외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지진의 일은 뭐예요? 직권하고 수권. 태풍은 수권하고 기권. 그 다음에 호흡은 생물권하고 기권. 호흡 어디 갔니? 생물권하고 기권. 그 다음에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 거는 외권하고 기권. 뿌리에 의한 풍화는 생물권하고 직권. 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처럼 어떤 현상이 어느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보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공짜 문제예요.